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딸이 불쌍하지도 않아? 모텔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남편. 그가 연기 속에서 발견한 것은 구조 대상이 아닌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내연남과 함께 있던 아내였다. 아이의 그림일기에서 이미 불륜을 알았던 사실을 깨닫고 남편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오늘 하루 엄청난 행운이 당신을 찾아올 거예요. 서울 송파구의 한 낡은 모텔 건물에서 연기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오후 2시 한창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을 때였죠. 소방서에 신고가 들어온 지 채 3분도 안 돼서 빨간 소방차 한 대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재빨리 뛰어내린 사람은 송파소방서 구조대원 민성이었습니다. 42살 소방관 경력만 15년이 넘는 베테랑이었죠. 민성은 두꺼운 방화복을 입고 산소통을 메고는 주저없이 모텔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복도는 이미 시커먼 연기로 가득했고 고약한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기 사람 있습니까? 민성은 큰 소리로 외치며 방마다 문을 두드렸어요. 3층 복도 끝에서 희미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성은 서둘러 그쪽으로 달려갔죠. 문을 발로 차서 열자마자 그 안에서 기침을 해대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한 명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40대 초반의 여자였어요. 두 사람 모두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있었고 눈빛은 당황한 기색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성은 일단 구조가 먼저라고 판단했어요. 급한 대로 방화 담요를 꺼내 두 사람을 감싸며 밖으로 끌어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여자가 황급히 몸을 일으키며 바닥에 떨어진 남자 속옷을 집어들더니 당황한 나머지 그걸 자기 얼굴에 뒤집어 쓴 채 먼저 탈출하려 했습니다. 민성은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두 사람을 계단으로 안내했어요. 모텔 밖으로 나온 순간 민성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햇빛 아래 드러난 여자의 얼굴이 너무나도 낯익었거든요.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바로 민성의 아내 혜연이었습니다. 혜연은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리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 여전히 남자 속옷을 얼굴에 걸친 채로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민성은 머리가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혜연 옆에 서 있는 남자, 그는 민성의 아들이 다니는 태권도장 관장 강태주였어요. 민성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방관이었어요. 지금은 임무를 마쳐야 할 때였죠. 민성은 담담하게 두 사람의 상태를 확인한 뒤 곧바로 구급대원에게 인계했습니다. 혜연은 그제야 자기 남편이 자신을 구조했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하지만 혜연은 변명조차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황당하게도 구급대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기요, 저 안에 제 명품 구두랑 가방이 있어요. 그거 꼭 가져와야 한다고요. 구급대원은 황당한 표정으로 혜연을 바라봤고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성은 그 모든 소리가 귓전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고 가슴속에선 뜨겁게 무언가가 끓어올랐죠. 강태주는 민성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푹 숙였어요.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있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연은 달랐어요. 그녀는 여전히 자기 물건 걱정만 하고 있었거든요. 제발 좀요. 백화점에서 산 거라고요. 200만 원짜리 구두예요. 민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헬멧을 벗으며 조용히 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혜연은 그제야 입을 다물었죠.
민성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에서 보자.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감은 엄청났습니다. 혜연은 얼굴이 파랗게 질렸고 강태준은 그 자리에 선 채로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민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소방차로 돌아갔습니다. 동료 대원들은 눈치를 챘는지 아무도 민성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모두 묵묵히 장비를 정리하고 철수 준비를 했죠. 민성은 소방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어느 때보다 어두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민성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결혼한 지 12년 딸 미나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믿었는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걸까요?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소방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민성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혜영과 강태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두 사람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면서 민성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 민성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시작된 거예요. 그날 저녁 민성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혜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혜연은 샤워를 한 뒤였는지 머리가 젖어 있었고 얼굴엔 여전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여보, 그게... 혜연이 변명을 시작하려는 순간 민성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거실 테이블로 걸어가 자기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서 혜연 명의로 된 신용카드 2장을 꺼내 들었죠. 뭐 하는 거예요? 혜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성은 대답 대신 카드 1장을 두 손으로 잡고는 천천히 힘을 주었어요. 뚝! 플라스틱이 부러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카드도 똑같이 반으로 잘랐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혜연이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어요. 하지만 민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러진 카드 조각들을 테이블 위에 던지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당신 카드는 전부 정지시켰어. 내 돈으로 그따위 짓 하는 거 이제 끝이야. 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민성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죠. 민성은 더 이상 혜연을 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는 순간 민성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침대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무함이 동시에 밀려왔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민성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딸 미나가 떠올랐어요. 지금쯤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거든요. 민성은 서둘러 눈물을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마침 현관문이 열리며 미나가 들어왔어요. 7살 미나는 빨간 백팩을 메고 있었고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빠. 미나가 환하게 웃으며 민성에게 달려왔습니다. 민성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작고 따뜻한 아이의 체온이 민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줬죠. 미나야, 배고프지? 아빠가 저녁 해줄게. 응, 아빠 요리 최고. 미나는 신나게 손뼉을 쳤어요. 민성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혜연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민성은 그녀를 철저히 무시했어요.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미나만 밥을 먹으며 학원에서 있었던 일을 쫑알쫑알 이야기했죠. 민성은 아이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혜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젓가락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뒤 민성은 미나를 씻기고 잠자리에 눕혔습니다. 미나는 금방 골아떨어졌어요. 민성은 아이의 이마에 키스를 한 뒤
조용히 방을 나왔죠. 거실로 돌아온 민성은 미나의 학습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숙제 공책과 연습장을 꺼내는 순간 그 사이에서 작은 일기장 한 권이 떨어졌습니다. 분홍색 표지에 토끼 그림이 그려진 미나가 유치원 때부터 쓰던 일기장이었죠. 민성은 무심코 일기장을 집어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딸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며 지내는지 궁금했거든요. 민성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친구랑 놀았다는 내용, 급식이 맛있었다는 이야기. 민성은 미소를 지으며 페이지를 넘겼죠. 그런데 며칠 전 날짜의 일기를 보는 순간 민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 태권도 끝나고 엄마가 데리러 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태권도 선생님이랑 손을 잡고 있었어요. 나는 이상했어요. 아빠는 왜 안 오고 엄마랑 선생님이 손을 잡고 있을까요? 나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엄마가 무섭게 쳐다봐서 못 물어봤어요. 민성은 일기장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겁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어요. 7살짜리 아이가 이미 그 상황을 목격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혼자 속으로 사귀고 있었던 거예요. 민성은 다음 페이지도 넘겨봤습니다. 오늘도 엄마가 선생님이랑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나보다 선생님한테 더 많이 웃어요. 나는 엄마가 나한테도 그렇게 웃어줬으면 좋겠어요. 더 읽을 수가 없었어요. 민성은 일기장을 덮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을 때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죠. 하지만 그 통증조차 지금 느끼는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민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혜연이 보였어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민성은 일기장을 꼭 쥔 채 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민성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엄청났어요. 혜연이 고개를 들었고 민성이 든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미나 일기장이네요. 읽어봤어? 아니요. 왜요? 민성은 일기장을 혜연 앞에 던졌습니다. 일기장이 테이블 위에 떨어지며 펼쳐졌죠. 읽어봐. 내가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혜연은 일기장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민성이 본 그 페이지들을 읽기 시작했죠. 처음엔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 민성은 비웃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오해를 해? 아이가 이미 다 봤어. 내가 그 남자랑 손잡는 거, 아이보다 그 남자한테 더 웃는 거. 다 봤다고. 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성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은 안 할 거야. 혜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죠. 그럼 대신 내가 한 짓에 대한 대가는 확실하게 치르게 만들 거야. 민성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혜연을 보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는 순간 민성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지만 민성은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혜영과 강태주, 그 두 사람에게 반드시 응징을 하겠다는 결심이었죠. 복수의 불씨가 민성의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가 정지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혜연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카드 결제가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었어요. 계산대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른 카드 있으세요? 라고 묻자 혜연은 얼굴이 새빨개졌죠. 잠깐만요. 다시 해보세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혜연은 결국 장바구니를 그대로 두고
마트를 나와야 했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내내 혜연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집으로 돌아온 혜연은 거실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성은 이틀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소방서에서 숙직을 선다는 핑계였지만 혜연은 남편이 일부러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혜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강태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나 힘들어. 만나줘. 답장은 금방 왔어요. 미안해. 요즘 도장 일이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텔 화재 이후 강태주는 연락을 피하고 있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에도 성의 없는 답장만 보냈죠. 혜연은 불안했습니다. 태주마저 자기를 버리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내가 뭔가 해야 해. 태주 오빠 마음을 붙잡아야 해. 혜연은 거실을 둘러봤어요. 그러다 민성의 서재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성은 그곳에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했죠. 혜연은 주저없이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장을 뒤지던 혜연은 곧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민성이 아끼던 스위스제 시계 한 점이 들어 있었어요. 민성이 소방관으로 10년 근속했을 때 받은 기념품이었죠. 시가로 따지면 300만 원이 넘는 고가 제품이었습니다. 혜연은 망설임 없이 시계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서랍을 뒤져 민성의 명품 지갑도 꺼냈죠. 이탈리아제 가죽 지갑으로 결혼 10주년 때 혜연이 선물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혜연은 시계와 지갑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목적지는 강남의 한 중고 명품 매장이었습니다. 매장 직원은 시계와 지갑을 꼼꼼히 살펴본 뒤 400만 원을 제시했어요. 현금으로 드릴까요? 네, 현금으로 주세요. 돈을 받아든 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곧장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남성복 매장에서 고급 셔츠 2벌과 넥타이를 골랐죠. 강태주에게 줄 선물이었습니다. 이걸 주면 오빠가 다시 날 봐줄 거야. 며칠 뒤 태권도장 학부모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큰 행사였죠.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어요. 혜연은 이날을 위해 새 옷까지 장만했습니다. 민성 몰래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산 거였죠. 발표회장에 도착한 혜연은 학부모 회장인 양당당하게 행동했어요. 원래 학부모 회장은 다른 사람이었지만 혜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며 환하게 웃었죠. 어머, 지우 엄마. 오랜만이에요. 미나 엄마, 오늘 옷 진짜 예쁘다. 어디 거예요? 에이, 이게 뭐라고. 그냥 백화점에서 샀어요. 혜연은 허영심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누볐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강태주 옆으로 다가갔어요. 태주는 학부모들에게 인사하느라 바빴지만 혜연은 자꾸만 그의 팔을 붙잡았죠. 관장님, 오늘 행사 준비 정말 잘하셨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강태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혜연의 손을 슬쩍 뿌리쳤어요. 주변 시선이 의식됐거든요. 하지만 혜연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무대에서 아이들의 태권도 시범이 시작됐어요. 미나도 무대에 올라가 품새를 선보였죠. 혜연은 앞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고 주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지만 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딸 최고. 미나야, 엄마 여기 있어. 혜연이 큰 소리로 외치자 무대 위 미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보는 순간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시범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온 미나는 혜연에게 다가가지 않고 구석으로 가버렸죠. 미나야, 엄마한테 와봐.
혜연이 아이를 부르자 미나는 마지못해 다가왔습니다. 혜연은 미나를 꼭 껴안으며 사진을 찍으려 했어요. 하지만 미나는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죠. 싫어요. 저리 가요. 미나야, 엄마가 사진 찍자는데 왜 그래? 싫다니까요. 미나는 혜연을 세게 밀쳐냈습니다. 혜연이 비틀거리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혜연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아이를 다독였습니다. 얘가 사춘기가 빨리 왔나 봐.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버렸죠. 혜연은 민망함을 감추려고 다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찍은 사진들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 태권도 발표회. 자랑스러운 엄마입니다. 하트. 사진마다 과장된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행복한 가족, 사랑하는 딸, 자랑스러운 순간. 실제로는 딸에게 거부당했으면서도 SNS에는 완벽한 엄마인 척 포장했죠. 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태주를 찾아 나섰어요. 태주는 무대 옆에서 다음 순서를 준비하고 있었죠. 관장님, 잠깐만요. 혜연이 가방에서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고급 포장지로 싼 상자였어요. 이거 관장님께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뭔데요, 이게? 열어보세요. 강태주가 망설이며 상자를 열자 안에는 명품 셔츠와 넥타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주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너무 비싼 건데요. 받을 수 없어요. 에이, 괜찮아요. 관장님 평소에 우리 미나 잘 봐주셔서요. 혜연은 웃으며 선물을 강태주 손에 쥐어줬습니다. 태주는 난처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행히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운데요. 받으세요. 제 마음이에요. 혜연의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강태주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물을 받았죠.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우리 사이에. 혜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태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혜연의 파렴치한 이중 생활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발표회는 오후 4시가 넘어서까지 계속됐습니다. 아이들의 시범과 학부모 장기 자랑이 이어졌고 강당은 박수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혜연은 무대 앞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자꾸만 강태주에게로 향했죠. 강태주는 무대 옆에서 진행을 돕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도복 차림에 붉은 띠를 두른 모습이 제법 근사해 보였어요. 혜연은 스마트폰으로 태주의 모습을 몰래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사진을 들여다보며 혼자 미소 지었죠. 행사가 중반을 넘어설 무렵 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혜연은 화장실로 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강당 뒤편 복도로 향했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모두 강당 안에 있었거든요. 혜연은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걸었어요. 그러다 구석에 있는 작은 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문패에는 조명 음향 제어실이라고 적혀 있었죠. 혜연은 문손잡이를 돌려봤어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방 안에는 각종 조명과 음향 장비를 조작하는 패널들이 가득했고 정면에는 강당 무대가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이 있었죠. 여긴 사람이 안 오겠네. 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강태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빠, 나 조명실에 있어.
잠깐만 올라와 줘. 할 얘기 있어. 메시지를 보낸 뒤 혜연은 창가에 서서 무대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들이 합동 품새를 선보이고 있었어요. 미나도 그 안에 있었지만 혜연의 관심은 오직 강태주에게만 향해 있었죠. 잠시 후 제어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주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여길 불렀어요? 지금 행사 중이잖아요. 잠깐이면 돼요. 오빠, 나 오늘 선물 마음에 들었어요? 혜연이 태주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주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선물은 고마운데 지금은 안 돼요. 사람들이 의심하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여긴 아무도 안 와요. 혜연은 태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태주는 난처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혜연은 물러서지 않았죠. 오빠, 우리 모텔 일 이후로 연락도 안 하고 피하잖아요. 나 때문에 싫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조심? 어차피 우리 사이는 이미 다 틀어졌잖아요. 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주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혜연 씨, 진정해요. 우리 너무 성급했어요. 이제라도 정리하는 게 맞아요. 정리? 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날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빠, 나 오빠 없으면 못 살아요. 제발 이러지 마요. 혜연이 태주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태주는 당황해서 그녀를 떼어내려 했지만 혜연은 더 세게 매달렸어요. 혜연 씨, 지금 안 돼요. 밖에 사람들이. 그럼 언제 돼요? 언제 우리 만날 수 있어요? 혜연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혜연은 태주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가까이 다가갔죠. 오빠, 내가 얼마나 오빠를 생각하는데.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태주는 저항하려 했지만 혜연의 집요함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어요. 두 사람은 제어실 구석으로 옮겨갔고 그곳에는 낡은 소파 한 대가 놓여 있었죠. 혜연은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소파 옆에 아무렇게나 던졌습니다. 코트가 장비 패널 위로 떨어졌지만 두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강당 아래에서는 여전히 발표회가 진행되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빠져 있었고 주변의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혜연은 태주의 귀에 속삭였어요. 오빠 사랑해요. 나도. 태주의 대답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혜연이 벗어둔 코트가 서서히 장비 패널 아래로 미끄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코트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그 아래 있던 여러 개의 버튼을 눌러버린 겁니다. 딸깍, 딸깍, 딸깍. 작은 소리가 났지만 두 사람은 듣지 못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집중하고 있었죠. 하지만 장비 패널의 녹색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치명적인 건 제어실 마이크 버튼이었어요. 그 버튼은 원래 행사 진행자가 무대 밖에서 긴급 방송을 할 때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평소엔 절대 건드리지 않는 버튼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버튼이 눌려 있었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송출 중이라는 표시가 떴습니다. 제어실 안의 모든 소리가 강당 전체 스피커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혜영과 강태주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의 숨소리, 속삭임, 옷깃이 스치는 소리까지 모두 강당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려. 무대 위에서 품새를 하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동작을 멈췄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관객석에 앉아있던 학부모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게 무슨 소리지? 음향 기계가 고장 난 건가? 처음엔 모두 기계 오작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그건 기계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라는 걸요. 혜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정말 좋아요.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무슨 일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어요. 이어서 남자의 목소리도 들렸죠. 혜연 씨. 학부모 중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저거 미나 엄마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남자는 누구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 아이들은 완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진행을 맡았던 보조관장도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제어실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제어실 안쪽은 어두웠지만 희미한 조명 아래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뚜렷하게 보였어요. 한 학부모가 손가락으로 제어실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위를 봐. 모든 시선이 일제히 제어실로 향했습니다. 혜영과 강태주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서로에게 빠져 있었죠.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기 사람 있어. 뭐 하는 거야, 저 사람들. 학부모들의 외침이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모두가 제어실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희미한 조명 아래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선명하게 보였죠. 스피커에서는 여전히 혜영과 강태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숨소리, 속삭임, 옷깃 스치는 소리까지 강당 전체에 생생하게 퍼졌어요.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나이든 학부모 몇몇은 귀를 막았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한 학부모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보조관장이 황급히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잠시 음향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해졌어요. 혜연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속삭였죠. 오빠,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요. 혜연 씨, 나도 당신이 좋아요. 강당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학부모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어요. 저거 정말 미나 엄마 맞는 것 같은데? 남자는 누구야? 관장님 아니야? 세상에, 저게 무슨 짓이야? 무대 아래 앞줄에 앉아있던 미나는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엄마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요. 친구들이 미나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미나야, 저거 내 엄마야? 미나 엄마가 저러고 있는 거야?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죠. 한 학부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어실로 뛰어갔습니다. 복도를 달려 제어실 문을 힘껏 두드렸어요. 거기 누구 있어요? 당장 문 열어요. 쿵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제야 제어실 안에 있던 혜연과 강태주가 정신을 차렸어요. 두 사람은 황급히 떨어져 나왔죠. 뭐야, 무슨 소리야? 혜연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태주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장비 패널을 발견했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 마이크가 켜져 있었어요. 뭐라고? 혜연이 다급히 패널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송출 중 표시를 본 순간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안 돼. 이럴 수가. 쿵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당장 문 열어요. 다 들었어요. 혜영과 강태주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패닉 상태였어요. 혜연은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고 강태주는 머리를 쥐어뜯었죠.
어떡해, 어떡하지. 강태주는 제어실 창문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강당의 모든 사람이 이쪽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수십 개의 시선이 제어실을 향해 있었죠. 강태주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 봤어요. 사람들이 다 봤다고요. 혜연도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고 아이들은 수군거리며 자기를 쳐다봤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앞줄에 앉아 귀를 막고 있는 미나의 모습이었어요. 딸이 고개를 들어 이쪽을 올려다봤습니다. 미나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미나. 혜연의 입에서 딸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스피커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죠. 마이크는 아직도 켜져 있었거든요. 엄마. 미나가 울음을 터뜨리며 강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이는 출입구를 빠져나가며 비명처럼 소리쳤어요. 엄마 싫어. 엄마 싫어. 미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연은 창문에 손을 짚고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제어실 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보조관장과 학부모 몇 명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들은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혜연과 강태주를 보고 경악했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보조관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재빨리 장비 패널로 달려가 마이크 버튼을 껐어요. 빨간 불빛이 꺼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게 생중계됐으니까요. 관장님,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강태주는 고개를 떨구고 사과만 반복했습니다. 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한 학부모가 스마트폰을 들어 두 사람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자 혜연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하지만 이미 여러 명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이거 완전 대박이네. SNS에 올려야겠다. 우리의 도장 당장 그만둬야겠어.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제어실에 가득했습니다. 혜연은 귀를 막고 울음을 터뜨렸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난의 눈초리만 쏟아졌죠. 강당 아래는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학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서로 수군거리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죠. 벌써 단톡방에 다 퍼졌네. 우리 동네 맘카페에도 올라왔어. 관장이랑 학부모가 바람났다며? 완전 충격이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태권도장 학부모 단체 채팅방, 동네 맘카페, 지역 커뮤니티까지 불과 10분 만에 수백 명이 이 사건을 알게 됐어요. 혜영과 강태주는 제어실에서 나올 수조차 없었습니다. 복도에는 분노한 학부모들이 가득했거든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저 여자 남편이 소방관이라며? 맞아, 미나 아빠.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소방관 남편 두고 바람 피우다니 정말 최악이네. 혜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단 10분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강태주는 벽에 기대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태권도장 경력, 명예, 모든 것이 이 순간 사라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7살 미나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한 밖으로 미나는 계속 달리고 있었어요. 미나는 계속 달렸습니다. 태권도장 건물을 빠져나와 거리로, 그리고 더 멀리. 아이의 작은 다리는 금방 지쳤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귓가에 엄마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엄마 싫어. 엄마 정말 싫어.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달렸습니다. 하늘에서는 하얀 눈송이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볍게 흩날리던 눈이 점점 거세졌죠. 바람도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아이는 얇은 도복만 입고 있었어요.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나온 실내화였죠. 발이 시렸지만 미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로부터, 그 끔찍한 현장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었어요. 한참을 달린 미나는 낡은 놀이터에 도착했습니다.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놀이터였어요. 녹슨 철봉과 시소, 그리고 오래된 미끄럼틀이 있었죠. 미나는 미끄럼틀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미끄럼틀 아래는 좁았지만 눈과 바람을 피할 수 있었어요. 미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추위 때문이기도 했지만 충격과 슬픔 때문이기도 했어요. 엄마는 왜 그랬어? 미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친구들이 자기를 쳐다보던 눈빛, 수군거리던 목소리들이 떠올랐죠. 미나는 더 세게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야, 미나야. 민성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소방서에서 근무 중이었지만 태권도장에서 급한 연락을 받고 곧바로 달려왔던 겁니다. 도착하자마자 학부모들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고 딸이 울면서 뛰쳐나갔다는 말을 듣자마자 미나를 찾아 나섰죠. 민성은 눈보라를 헤치며 동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편의점, 문구점, 공원. 미나가 갈 만한 곳을 전부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죠. 미나야, 아빠야, 어디 있어? 민성의 목소리는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눈은 더욱 거세게 내렸고 바람은 얼굴을 매섭게 때렸어요. 민성은 방한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미나는 도복만 입고 나갔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제발, 제발 무사해라. 민성은 필사적으로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래된 놀이터가 떠올랐어요. 예전에 미나와 자주 놀러 가던 곳이었죠. 민성은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놀이터에 도착한 민성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눈이 쌓인 시소와 철봉만 보일 뿐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성은 실망하며 돌아서려다가 미끄럼틀 아래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발견했어요. 미나야? 민성은 조심스럽게 미끄럼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들여다봤죠. 그곳에는 웅크린 채 떨고 있는 미나가 있었어요. 아빠. 미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민성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야, 괜찮아. 아빠가 왔어. 민성은 재빨리 미끄럼틀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아이를 끌어안기에는 충분했어요. 미나는 아빠 품에 안기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엄마가 알아. 아빠가 다 들었어. 민성은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미나의 작은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민성은 서둘러 자신이 입고 있던 방수 점퍼를 벗었습니다. 두껍고 따뜻한 점퍼였죠. 잠깐만 기다려. 민성은 점퍼로 미나를 감쌌습니다. 아이의 온몸을 덮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감싸줬어요. 미나는 점퍼 안에서 여전히 떨고 있었죠. 추워요, 아빠. 곧 따뜻해질 거야. 조금만 참아. 민성은 미나를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두 팔로 아이를 꼭 감싸 안았어요.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데우려는 거였죠. 민성 자신은 얇은 티셔츠만 입고 있었지만 추위 따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빠, 나 내일 학교 못 가요.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애들이 다 봤어요. 엄마가 그러는 거 애들이 나 놀릴 거예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성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무도 미나 놀리지 못해. 아빠가 지켜줄 거야. 정말요? 그럼 아빠가 약속할게. 민성은 미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이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 자국이 볼에 남아 있었어요. 미나야, 엄마가 잘못한 거지. 미나는 아무 잘못 없어. 알겠지? 응. 그러니까 미나는 당당하게 학교 가면 돼. 아빠가 항상 미나 편이야.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빠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민성은 아이를 더욱 꼭 안아주었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놀이터는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끄럼틀 아래 아빠와 딸은 서로를 꼭 안은 채 따뜻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성은 미나를 업기로 했어요. 아이를 더 이상 추위에 노출시킬 수 없었거든요. 미나야, 아빠 등에 엎혀. 응. 미나는 아빠 등에 올라탔습니다. 민성은 점퍼로 아이를 감싼 채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눈보라를 헤치며 걷기 시작했죠. 아빠, 우리 어디 가요? 집에 안 갈 거야. 오늘은 아빠랑 다른 데서 자자. 어디요? 할머니 댁. 거기 가서 따뜻한 거 먹고 푹 쉬는 거야. 미나는 아빠 등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성은 눈 쌓인 길을 묵묵히 걸었어요. 등 위의 딸은 점점 무거워졌지만 민성은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는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어요. 혜연에 대한, 강태주에 대한,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분노였죠. 절대 용서 못해. 우리 딸한테 이런 상처를 준 것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민성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을 걸으며 그는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혜영과 강태주에게 철저한 응징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결심은 이제 확고한 의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흘 뒤 민성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너머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 자료가 완벽하네요. 모텔 화재 당시 구조 기록, 목격자 진술서, 그리고 태권도장 발표회 영상까지.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최대한 받아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배우자의 명백한 부정행위고 자녀에게까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니까요. 게다가 절도 혐의까지 있지 않습니까? 민성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명품 시계와 지갑을 판매한 중고 매장의 거래 내역서였어요. 아내가 제 물건을 무단으로 팔았습니다. 시계는 300만 원, 지갑은 100만 원어치였어요. 이것도 고소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배우자 간이라도 상대방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면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고소장 준비하겠습니다. 민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강태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해 주세요. 공동 불법행위자니까 당연히 포함됩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민성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미나는 지금 민성의 어머니 댁에 있었죠. 할머니가 아이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사흘째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아이가 원하지 않았거든요. 민성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조금 이따 갈게요. 미나 잘 있죠? 곧 답장이 왔어요. 응. 지금 그림 그리고 있어. 걱정 마. 민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어요. 혜연이 있는 병원이었죠. 발표회 사건 이후 혜연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과호흡 증세를 보였고 의사는 입원을 권했지만 혜연은 거부했어요. 대신 외래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집은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성은 짐을 싸서 어머니 댁으로 옮겼고 혜연은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어요. 그녀는 사흘 동안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스마트폰은 계속 울렸어요. 학부모들의 비난 문자, 악플이 달린 SNS 알림,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 혜연은 스마트폰을 꺼버렸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죠. 그날 오후 민성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에 혜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하지만 민성은 혜연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있던 서류들이 흘러나왔죠. 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에는 이혼 소송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읽어보면 알아. 민성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혜연은 다음 서류를 펼쳤어요.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서였습니다. 청구 금액은 8천만 원이었죠. 8천만 원? 이게 무슨... 당신이 나한테 그리고 우리 딸한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이야. 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다음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절도 및 재산 처분 혐의 고소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절도? 나를 고소한다고요? 내 시계랑 지갑 팔았잖아. 그것도 범죄야. 혜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어요. 민성은 마지막 서류 한 장을 혜연 앞에 던졌습니다. 이건 접근 금지 명령이야. 앞으로 나나 미나한테 10m 이내로 다가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여보, 제발. 이러지 마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혜연이 울며 민성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성은 냉정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요. 이미 늦었어. 당신은 우리 딸한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나 정말 미쳤었어요. 다시는... 됐어. 민성은 돌아서서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혜연이 울부짖으며 뒤따라왔지만 민성은 문을 나서며 말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법원에서 보자. 늦지 마. 문이 닫혔습니다. 혜연은 현관 앞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며칠 뒤 혜연은 병원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미나가 어머니 댁 근처 소아과에서 검진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혜연은 딸을 보고 싶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어요. 혜연은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성이 미나의 손을 잡고 나타났어요. 혜연은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미나야. 미나는 엄마를 보자마자 민성 뒤로 숨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어요. 미나야, 엄마야. 엄마 좀 봐줘. 혜연이 다가가려 하자 민성이 팔을 벌려 막아섰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받았잖아. 더 이상 가까이 오면 경찰 불러. 제발 딸만 좀 보게 해줘요. 혜연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민성을 밀치려 했죠. 비켜요. 내 딸이라고. 그 순간 병원 밖에서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소방복을 입은 민성의 동료들이었어요. 그들은 재빨리 혜연을 붙잡았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나요. 손 떼라고요.
혜연이 발버둥 쳤지만 소방관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민성은 미나를 안아들고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나는 아빠 품에 얼굴을 묻고 있었죠. 엄마, 엄마. 혜연의 외침이 로비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민성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소방관 동료 한 명이 혜연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혜연은 그제야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뭘 한 거야?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연의 병원 난동 영상이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조회수는 순식간에 수천을 넘었고 댓글은 비난으로 가득했어요. 혜연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반지하 고시원, 혜연은 좁은 방 안에서 눈을 떴어요.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소리만 들렸죠. 시계를 보니 오전 6시였습니다. 혜연은 몸을 일으켜 세면대로 향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41살이지만 50대처럼 보였죠. 혜연은 서둘러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이었어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죠. 투잡이 아니라 쓰리잡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청소 용역 일까지 했거든요. 이혼 소송에서 혜연은 8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게다가 절도 혐의로 벌금 200만 원도 추가됐죠. 혜연은 빚을 갚기 위해 하루 16시간씩 일했지만 원금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월세는 40만 원이었어요. 한 달 수입이 300만 원 정도였는데 빚 이자와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죠. 혜연은 하루에 한 끼만 먹었고 옷도 헌 옷만 입었습니다. 편의점으로 가는 길 혜연은 거리를 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두려웠거든요. 1년 전 그 사건 이후 혜연은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됐습니다. 맘카페에서는 영구 차단당했고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빨간 딱지가 붙었죠. 편의점에 도착한 혜연은 카운터에 섰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했지만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그저 기계적으로 일을 반복할 뿐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혜연은 편의점 도시락 하나를 할인가로 샀습니다. 1,900원짜리 도시락이었어요. 휴게실에서 혼자 먹는데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혜연은 무심코 화면을 올려다봤죠. 그런데 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화면에는 민성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지난달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현장에서 13명의 주민을 구출한 영웅 소방관, 송파소방서 민성대원이 오늘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화면 속 민성은 정장을 갖춰 입고 있었어요. 청와대 행사장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을 받는 모습이 나왔죠. 민성의 얼굴은 당당했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민성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소방관으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무래도 제 딸이 아빠가 사람들을 구하는 걸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했을 때죠. 딸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었거든요. 화면이 전환되며 미나가 나왔습니다. 이제 8살이 된 미나는 한결 밝아 보였어요. 아이는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었죠. 기자가 미나에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대통령 표창 받으셨는데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우리 아빠 최고예요. 미나는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혜연은 숟가락을 놓고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저 아이가 내 딸이었는데. 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휴게실 문이 열리며 점장이 들어왔어요. 혜연 씨, 쉬는 시간 끝났어요. 나가서 일 좀 해요. 네, 알겠습니다. 혜연은 서둘러 눈물을 닦고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 화면 속 민성과 미나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혜연은 식당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접시들을 설거지하며 그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혜연은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눈물을 흘렸죠. 밤 11시 일을 마친 혜연은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알림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송파소방서 민성 소방관, 대통령 표창 수상 마이너스 지역 영웅으로 떠올라. 혜연은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민성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미나를 어깨에 태운 모습도 있었죠.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성 소방관은 1년 전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며 묵묵히 소방 업무에 매진해 왔다. 동료들은 그를 가장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소방관으로 평가한다. 혜연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성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차갑게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서류를 던지던 그 손길. 나는 모든 걸 잃었어. 혜연은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덮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그녀의 흐느낌만 작게 울려 퍼졌죠. 그렇게 1년이 흘렀고 민성과 혜연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민성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영웅이 되었어요. 대통령 표창은 그의 명예를 더욱 빛나게 했죠. 미나는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지냈고 학교에서도 밝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반면 혜연은 빚더미에 갇혀 하루하루 버티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녀가 누렸던 모든 것, 명예, 가족, 안정된 생활, 모두 사라졌죠. 어느 주말 오후 민성과 미나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아빠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며 웃었어요. 아빠,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래, 사줄게. 뭐 먹을래? 딸기 맛. 민성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아이스크림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공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민성은 미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괜찮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 미나는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아빠를 올려다봤어요. 아빠 사랑해. 아빠도 미나 사랑해. 민성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같은 시각 반지하 고시원에서 혜연은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1년 전 찍은 미나의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혜연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과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혜연의 눈물만 사진 위로 떨어졌을 뿐이죠. 1년이라는 시간은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민성과 미나는 새로운 행복을 찾았고 혜연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